돼지 농장 안의 16년과 끔찍한 진실. 충청남도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돼지 농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농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돼지들이 있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며 가축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철조망 울타리와 어두컴컴한 창고 뒤편에는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만드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전라도의 가난한 집안 출신 젊은 여성 수십 명이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고 다시 만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쉬쉬하며 소문만 낼 뿐이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이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고 진실은 악취 아래 계속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광주에서 온 한노파가 나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딸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여정에서부터 미스터리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우리를 스릴 넘치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평온한 얼굴 뒤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어두운 비밀마저 흔들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2년 11월의 어느 날 밤 충청남도 상공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습기를 몰고 왔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녹밤 마을 집들의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장마철의 다른 밤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작은 등유 램프를 켠 채 새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빗소리 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짧고 날카로운 비명은 마치 목이 졸려 숨이 끊어지는 듯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의 냉기 속에서 그것은 돼지 울음소리도 사람들 싸우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비명이었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았던 마을 사람 두세 명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소리가 난 방향을 내다보았습니다. 번갯불이 번쩍이며 박만식이라는 남자가 소유한 만식 농장을 둘러싼 철조망 울타리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더욱 거세진 비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후 들리는 것은 미친 듯이 울부짖는 돼지들의 소리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흙길은 칠퍽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농장 앞을 지나가던 한 마을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의 땅 위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진흙에 얼룩진 짙은 붉은색의 긴 자국이 농장 안쪽에서부터 작은 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를 끌고 간 듯한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모퉁이 국밥집에서부터 아침 시장까지. 어젯밤 박신의 농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핏자국까지 있었다고.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박만식이라는 이름은 즉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박만식은 50대 남자로 깡마른 체구의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박만식 산무원, 산모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결국 침묵 속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돼지를 키우면서도 그는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채식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지역에서 온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했으며 이상하게도 동네 사람은 거의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돼지우리는 지독한 악취를 풍겼지만 박만식의 본가는 생명체 하나 없는 곳처럼 섬뜩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밤이면 박만식이 검은 방수포로 덮인 손수레를 밀고
농장 뒤편으로 가는 것을 자주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새벽 2시에 기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모든 것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직접 묻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앞의 핏자국은 그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마치 양철벽과 철조망 뒤에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불길한 징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라 반대편에 있는 한 노파에게 이 불길한 징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최순자라는 노파는 막내딸 김미영과 연락이 끊긴 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만식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젊은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도 돈을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밭 마을에서 그 비명이 울려 퍼지던 밤, 그것은 어쩌면 공포에 질려 엄마를 부르는 미영의 마지막 목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큰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만식 농장으로 향하는 흙길은 진흙으로 질퍽했습니다. 하지만 녹밭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철조망 울타리 앞에 짙은 색의 핏자국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일부는 진흙에 뒤섞였지만 그 색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자국은 마치 지난밤 농장 구역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끌려 나온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논에서 식당으로, 아침 시장에서 집으로, 사람들은 어젯밤 농장 쪽에서 이상한 비명이 들렸고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핏자국이 나타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의심하게 했던 단 하나의 이름, 박만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50대 남성으로 깡마른 체구,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헤아리기 어려운 눈빛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기이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백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돼지 판매 수입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성공보다 그의 기함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박만식 산무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별명이 붙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돼지를 키워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지역에서 온 여성 노동자들만 고용했고 지역 사람은 거의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농장은 철조망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항상 조용하고 으스스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비밀리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농장 입구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씨, 아주머니는 비가 많이 오는 밤이면 한밤중에 박만식이 손수레를 미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손수레는 검은 방수포로 덮여 있었고 가는 방향은 항상 농장 뒤편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바이오가스 탱크 쪽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박씨 아주머니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남편이 항상 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또 농장과 밭이 맞닿아 있는 농부 김씨 할아버지는 종종 새벽이시나 삼시경에 기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분쇄기나 믹서가 오랫동안 작동하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침에는 새로운 작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공된 돼지 사료도 새로운 재료가 들어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여러 가지 추측을 하다가 두려움의 수건으로 귀를 막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마을의 분위기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 농장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철조망 근처에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박만식을 멀리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뒤에는 호기심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 밤에 의문의 비명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돼지우리에서 악취를 실어 올 때마다 그들은 마치 영혼들이 소통하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박만식 자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고 때로는 옅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는데 이는 오히려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했지만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가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농장 앞에 남겨진 핏자국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무언가의 작은 신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수군거리기만 할 수도 있었지만 광주에 있는 최순자라는 노파에게 이 불길한 징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딸 미영이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본능은 막내딸에게 위험이 닥쳤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최순자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65세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몸은 구부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비가 올 때마다 지붕이 새는 작은 목조주택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궁핍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하나의 이유, 막내딸 김미영 때문에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젊은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고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미영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빨래를 해주는 것부터 식당 일을 돕는 것까지 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온갖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긴 밤이면 그녀는 종종 어머니와 함께 새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 집 고치고 싶어. 우리 아들 더 나은 미래를 갖게 해주고 싶어. 2022년 초 충청도에서 막 돌아온 이웃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만식농장이라는 큰 돼지 농장이 있는데 여성 노동자를 구한대. 우리 동네에서 허드렛일 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낫대. 미영은 오랫동안 고민했고 마침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손주 좀 돌봐주세요. 몇 년만 다녀올게요. 돈 충분히 모으면 바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우리 집도 고치고 손주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최순자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딸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는 단지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거라, 얘야. 아무나 쉽게 믿지 말고 이 집이 항상 널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미영은 옷 몇 벌과 아들 사진이 든 작은 가방을 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꼭 돌아올게요. 최순자 씨는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미영은 꾸준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우리를 청소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곤하지만 견딜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쌀을 사고 지붕을 일부 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돈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5개월째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최순자 씨가 자신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지, 아니면 전화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미영이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영이 재혼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자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미영이 어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 한마디 없이 떠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아들을 그렇게 버릴 리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저축으로 최순자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행 심야 버스표를 사고 거기서 충청남도로 가는 차로 갈아탔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옷 한 벌,
미영의 작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충청남도로 가는 여정은 65세 노파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순자 씨는 사람들로 꽉 찬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답답했고 딱딱한 좌석은 그녀의 등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미영의 얼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무릎 위에서 그녀는 옷가지와 자주 만져 낡아 빠진 딸의 사진이 든 작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버스는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와 요란한 경적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최순자 씨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의지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충청남도로 가는 다음 차로 갈아타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도착한 후에도 그녀는 외딴군으로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의 낡은 채소 바구니와 여행 가방들 사이에 앉아 시골 버스를 탔습니다. 길은 농과 마을을 지나 구불구불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미영의 흔적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창밖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길고 쓸쓸한 길뿐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그녀는 녹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큰 양철 지붕과 만식 농장을 둘러싼 철조망 울타리가 보였습니다. 돼지우리의 톡 쏘는 냄새가 즉시 그녀의 코를 찔러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농장 문 앞에 서서 미영의 사진을 들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미영아, 안에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돼지떼의 울음소리에 묻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깡마른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서서 최순자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다음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최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영이 엄마입니다. 제 딸이 여기서 일해요. 멀리서 왔는데 딸을 좀 만나고 싶어서요. 박만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앉으시죠. 이야기 좀 합시다. 농장 앞마당은 고인 빗물로 질퍽했습니다. 돼지우리의 악취가 습한 공기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위치한 본가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고 모든 구석이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편안함보다는 생기 없는 방처럼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소박한 거실에서 박만식은 뜨거운 차를 따라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부드럽지만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여기 없어요. 트럭 운전사랑 같이 일본으로 갔어요. 거기가 일이 더 좋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가서 아무한테도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안부 전해달라고만 하더군요. 최순자 씨의 손이 떨려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딸은 절대 그렇게 떠날 아이가 아니에요. 집에 어린 자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낯선 사람 따라갈 만큼 대담하지도 못하고요. 말 한마디 없이 떠날 리가 없어요. 박만식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가 한 말을 전할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믿지 않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고요.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은 전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녀는 미영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결코 엄마와 아들을 작별 인사도 없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을수록 그녀는 박만식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는 할 일이 있어서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가보시죠. 그는 걸어나가 최순자 씨를 식어버린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력하게 앉아있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문이 등 뒤에서 삐걱거리며 닫혔고 그 소리는 그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높이 솟은 철조망 울타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미영의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아직 저 안에 있다는 걸 알아. 널 찾을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그녀는 군내시장 근처의 값싼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지쳤지만 생각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비 오는 밤의 비명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비록 혼자일지라도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최순자 씨의 몸은 긴 여정으로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장 근처의 작은 여인숙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밤의 비는 여전히 공기 중에 습기를 남겼고 길은 진흙으로 질퍽했습니다. 손에 미영의 사진을 들고 그녀는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며 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몇 개가 경찰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관 두세 명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는 걸음으로 순자 씨는 안으로 들어가 인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관님. 저는 김미영이라는 제 딸을 찾으러 왔습니다. 만식 농장에서 일했는데 몇 달째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사진을 받아 잠시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머니, 여성 노동자,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이 말없이 사라지는 건 흔한 일이에요. 남자를 따라 도망갔거나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 말은 순자 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린 자식이 있어요. 말없이 어디 갈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거의 끊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찰관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많은 여자들이 자기 길을 선택해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가족이 우리에게 신고해야죠. 증거가 없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최순자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동정을 받았지만 마주한 것은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뿐이었습니다. 힘없는 걸음으로 그녀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공기 중의 습기는 얼굴에 흩날리는 빗방울과 섞여 참을 수 없는 눈물을 감춰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고통은 방금 겪은 긴 여정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돕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찾겠어. 그날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 그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영의 사진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국밥집, 시장, 논두렁에서 물었습니다. 같은 질문이 쉰 목소리로 반복되었습니다. 이 아이 본 적 있나요? 만식 농장에서 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듯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라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눈은 여전히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한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할머니. 하지만 예전에 미나라는 다른 여자도 거기서 일했는데 그 애도 똑같이 사라졌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 밤 작은 식당에서 한 노인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 비명 같은 소리가 농장 쪽에서 들렸는데 그 후로는 조용해졌죠. 어떤 사람들은 한 명 이상의 여성 노동자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조각들은 끔찍한 퍼즐 같았습니다. 그녀가 더 많이 물을수록 더 많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노동자들이 해외로 일하러 갔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농장에서 실종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농장 입구 근처 식당 주인인 박씨 아주머니가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뭔가를 봤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박만식 씨가 비 오는 밤에 검은 방수포로 덮인 손수레를 미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항상 농장 뒤편 바이오가스 탱크 쪽으로 갔죠.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최순자 씨의 몸은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박씨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소박한 여인 숙에서 그녀는 혼자 앉아 미영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속삭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라진 여자들, 비 오는 밤의 비명, 의문의 손수레. 모든 신호는 단 한 곳, 만식농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더욱 험난할 것임을 깨달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두가 침묵을 선택한다면 그녀가 목소리를 낼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 노파의 쉰 목소리일지라도 거의 일주일 동안 최순자 씨는 미영의 사진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장에서 식당으로 이웃들의 수군거림에서 마을 밖 사람들의 귀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노파의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만식농장 여성 노동자들의 실종 뒤에 무언가 불길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소식은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수사과 부과장인 강동철 경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강동철 경감은 꼼꼼하고 신중한 경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는 다양한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부하들 사이에서 그는 어설픈 답변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수사관으로 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관할 지역 순찰 경찰로부터 광주에서 온 한 노파가 며칠째 지치지 않고 딸을 찾고 있다는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강 경감도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이 같은 농장에서 일한 뒤 사라졌다는 말을 듣자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기억은 5년 전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가 그 지역에서 일하러 온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 경감은 오랫동안 사무실에 앉아 쌓여 있는 보고서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최순자 씨의 이야기로 향했습니다. 그는 딸의 사진을 들고 사방을 헤매고 공무원들에게 거절당하면서도 꿋꿋이 찾아다니는 한노파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저렇게 강하다면 분명 무언가 있는 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경감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수사관 2명을 불렀습니다. 자네들이 만식농장의 모든 노동자 정보를 조사해줬으면 하네.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름, 주소, 출신지, 그리고 현재 상태까지 아직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지는 말고 조용히 진행하게. 그는 공개적으로 움직이면 정보가 셀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이장 사무실에 가서 전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전라도 여러 지역의 호적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그 며칠은 긴 출장, 서류 복사, 그리고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과의 짧은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는 강 경감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소 16명의 여성이 만식 농장에서 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주, 전주, 목포 등 모두 어려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가족과 연락을 하고 적은 돈이지만 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연락은 서서히 끊겼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경감은 굳은 얼굴로 보고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16명, 그리고 모두 똑같이 사라졌어.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는 수사팀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가게. 그들의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 며칠 후 강경감의 작은 팀은 전라도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노파는 흐느끼며 큰돈을 벌어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중부지방으로 일하러 간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남동생이 누나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농장 주인 좀 이상하고 무서워. 또 다른 시골에서는 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딸을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강경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 그리고 연락두절. 거의 모든 가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같은 이유를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딸이 남자를 따라 일본으로 도망갔거나 몰래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경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마치 암기한 대사 같았습니다. 그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일본행 이야기, 주의를 돌리기 위한 패턴, 실제 출국 증거 없음. 그날 밤 그는 업무 수첩을 펴고 적었습니다. 만식 농장, 중심점, 16명의 피해자, 4개월 근무 후 실종. 동일한 이유, 일본행, 비합리적. 그는 쓸수록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거 없이 고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녹밥마을 지도를 쳐다보며 농장의 위치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칠 거야.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 한편 그녀의 작은 여인숙에서 최순자 씨는 여전히 미영의 사진을 들고 사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한 경찰관의 마음을 두드렸고 대규모 수사에 불씨를 지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충청남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강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결단력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위험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한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어두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강동철 경감은 사건의 핵심이 만식 농장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공식적인 수사로 전환하려면 가족들의 진술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금융기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는 자신이 하려는 조치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영장 없이 은행에 요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 절차를 기다리다가는 흔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책상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쫓기 위해 좁은 길을 가야만 할 때도 있지. 신뢰하는 옛 친구의 도움으로 강경감은 마침내 피해자들의 금융기록에 조용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모으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와 다른 2명의 수사관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훑어볼 때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패턴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처음 2-3개월 동안 피해자들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비록 적은 액수였지만 가족에게 계속 송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연락이 끊기고 거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월급은 계속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더 이상 가족에게 송금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종종 이상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계좌의 모든 돈이 ATM기에서 인출되었는데 주로 한적한 국도변에서 한밤중에 전액이 인출되었습니다. 그 후 계좌는 잠잠해졌습니다.
강경감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것 봐. 모든 경우에 똑같아. 3, 4개월째에 한밤중에 돈이 전부 인출돼. 낮에 인출된 적도 없고 일부만 인출된 적도 없어. 전부 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관리한 것 같습니다. 언제 돈을 인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요. 강경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의 젊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한밤중에 외딴 곳에서 돈을 인출하는 습관을 가질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손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강경감은 기록에 나타난 일부 ATM기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은 흐릿하고 화질이 낮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결과 한 남자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른 체구의 남자로 약간 다리를 절었고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다른 여러 ATM기에서 그 남자의 그림자는 항상 같았습니다. 강경감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여기서 멈춰. 확대해봐. 사진 속에서 그 남자는 ATM기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경직되어 보였고 왼팔은 부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경감은 같은 걸음걸이를 가진 농장 주인 박만식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보고를 떠올렸습니다. 경감님, 이건 박만식과 너무 닮았습니다. 너무나도요.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강경감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에서 움직임의 유사성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확신이 점점 더 굳건해졌습니다. 아직 그를 기소할 수는 없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가 단지 농장 주인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모든 돈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지. 그날 밤 강경감은 새로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실종된 피해자들의 금융 패턴, 계좌 잔고가 밤에 인출됨. 범인은 마른 체구의 남성, 다리를 절고 왼팔이 경직됨. 여러 CCTV에 등장. 박만식으로 강력히 의심됨. 그는 쓸수록 이 미스터리가 단순히 노동자들의 실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었고 범죄의 흔적을 덮기 위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경감은 현재 가진 증거만으로는 아직 누구도 유죄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확고한 의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더 구체적인 것, 법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최순자 씨는 여전히 소박한 여인 속에서 미영의 사진을 끌어안고 기도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수사가 그녀의 딸의 이름을 다른 많은 여성들의 실종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 강경감은 책상 위에 충청남도 지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패턴을 찾았고 방향도 잡았어.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해. 그리고 그건 박만식이라는 남자의 소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야. 강동철 경감은 이 모든 수사의 결정적인 지점이 만식 농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패턴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직접 보고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2명의 고참 수사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농장의 지도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붉은색 표시로 가득했습니다. 강경감은 지도 중앙에 큰 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야. 안에서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알 수 없을 걸세. 한 수사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감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박만식의 장소에 들어가는 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겁니다. 강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다음 희생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긴 논의 끝에 그들은 위장 작전 경험이 있는 여성 경찰관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은 28세의 여성 경찰관 이수진 경위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인신매매 사건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용감하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 경감이 그녀를 불러 계획을 설명했을 때 수진의 얼굴은 약간 굳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팀은 수진을 위해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서류상 그녀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고 중부지방에서 일자리를 찾는 전라도 출신의 젊은 미망인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심지어 지인의 간단한 추천서까지 위조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도록 모든 세부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사투리 연습을 하고 시골 여성의 습관을 배우고 심지어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일이 필요한 사람처럼 지치고 절망적인 모습이어야 해요. 그녀는 강 경감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충청남도 상공은 흐렸고 회색 구름이 태양을 가렸습니다. 수지는 낡은 블라우스, 몸빼바지, 그리고 슬리퍼 등 소박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시골 여성으로 위장하기 위해 옷 몇 벌이든 천 가방을 맸습니다. 떠나기 전 강 경감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명심하게 이 경이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게. 위험이 닥치면 신호를 보내. 증거보다 목숨이 중요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만식 농장은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낡은 양철 지붕이 있었습니다. 돼지우리의 톡 쏘는 냄새가 즉시 코를 찔렀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서서 가볍게 두드리고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돼지들의 울음소리가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보고서에서만 보았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만식 깡말은 체구의 굳은 얼굴, 약간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수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잠시 동안 양철 지붕 위로 비가 흩뿌리는 소리만 들릴 뿐 분위기는 고요했습니다. 누구 찾소? 그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겁먹은 척했습니다. 저 여기서 일꾼 구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과부인데 일자리가 필요해요. 제발 저를 일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처럼 작고 떨렸습니다. 박만식은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옅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친근한 미소가 아니라 소름 돋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아.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걸. 하지만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지. 들어와. 그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지는 질퍽한 마당을 지나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돼지우리의 악취가 습한 공기와 뒤섞여 그녀는 거의 토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바로 여기구나. 어둠의 소굴, 많은 여성들이 사라진 곳. 안에서 그녀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소박한 방을 안내받았습니다. 축축한 나무 벽에는 얇은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두세 명의 여성이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잠시 쳐다보더니 말을 하기 두려운 듯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희망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짧게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 시작해. 규칙은 별거 없어. 그냥 말 잘 들으면 돼. 그는 등을 돌려 떠났고 뒤에는 침묵과 공포의 분위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딱딱한 돗자리 위에서 수지는 요동치는 심장으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돼지 울음소리,
복도의 발소리, 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부터 미스터리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이 진실을 찾을 기회일 수도 있고 치명적인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식농장에서의 이수진의 첫날은 동이 트기 전에 모든 노동자들을 깨우는 남자 작업반장의 거친 고함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돼지우리의 지독한 악취는 이미 코를 찔렀습니다. 수지는 얇은 돗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해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은 즉시 고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두세 명의 여성과 함께 수백 마리의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분유를 치우고 무거운 사료 포대를 날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으며 손톱은 우리의 더러운 물 때문에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약해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충청남도의 뜨거운 햇살이 피부를 태웠고 우리의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오시 흠뻑 젖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있더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공포의 그림자가 입을 막고 있는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이 끝나면 그들은 축축한 나무 벽과 함께 쓰는 얇은 돗자리가 있는 비좁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수지는 방구석에 앉아있는 마른 여성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언니,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잠시 그녀를 돌아보더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민이라고 불러. 그 후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잘못 말했다가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듯한 깊은 공포였습니다. 밤이 되자 그곳은 가장 무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해지는 대신 농장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종종 비정상적인 시간에 큰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새벽이시나 삼시였습니다. 그 소리는 분쇄기나 파쇄기처럼 오랫동안 으르렁거렸습니다. 때로는 삐걱거리는 손수레가 질퍽한 흙바닥 위로 밀려 농장 뒤편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방 창문의 작은 틈으로 몰래 엿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방만식이 검은 방수포로 덮인 큰 손수레를 혼자 밀고 있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손수레는 매우 무거워 보였고 바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방만식은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노동자들이 사료 창고라고 부르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거의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부유한 농장 주인이 왜 한밤중에 의문의 손수레를 끌고 혼자 일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려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점심시간에 다시 미니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다들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더니 서둘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 누가 들으면 너 내일 사라질 수도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 후 그녀는 일어나서 떠났고 수지는 소름이 돋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고된 노동으로 밤에는 이상한 기계 소리와 의문의 손수레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빛이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짧은 대답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수지는 모든 이상한 점들을 마음속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작업반장과 방만식 자신을 제외하고는 농장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노동자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치 모든 통신이 차단된 것처럼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나 전화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농장의 밤 분위기는 낮보다 더 무서웠고 명백히 은폐되고 있는
비밀스러운 활동이 있었다. 7번째 밤, 수지는 다시 기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호기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주머니 속에서 들어오기 전에 강경감이 준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것을 돗자리 밑에 숨겼습니다. 기계의 진동과 손술에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기를 바라면서 그녀는 누워서 눈을 감고 숨을 참았습니다. 기계의 진동이 나무 바닥을 통해 느껴져 그녀의 몸도 따라 떨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강해져야 해.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해. 이 모든 것이 그냥 속삭임으로 끝나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박만식의 발소리가 방을 지나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수지는 자신의 목숨이 신라태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저지르면 자신의 위장이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녀는 다른 여성들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식 농장에서의 시간은 이수진에게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더욱 지쳤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노동자로 위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심받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이상한 기계 소리와 삐걱거리는 손술의 소리는 그녀를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소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자 작업반장은 시내에 나갔고 박만식은 오토바이를 타고 큰 길로 나갔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숙소에 남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너무 지쳐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물통을 찾는 척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에는 거의 열리지 않는 창고 건물 근처로 향했습니다. 창고의 나무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안고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톡 쏘는 냄새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구석, 사료, 포대, 더미 아래에서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농장 주인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찢어진 꽃무늬 옷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더러운 여성의 옷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더 깊숙이 들어가 흩어져 있는 다른 몇 가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 슬리퍼, 작은 구슬이 달린 머리끈, 그리고 표지가 찢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안의 글씨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페이지에는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만약 내일 제가 없다면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KMY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것이 김미영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지만 서둘러 닫고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이 물건들이 사라진 여성들의 진짜 흔적이며 가축 사료 창고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가려고 할 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창고 문을 서둘러 닫고 빈 물통을 드는 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만식이 흙길 끝에 나타나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가늘어졌습니다. 여기서 뭐해? 그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 통 찾으러요. 방에 물이 다 떨어져서요. 그녀는 목소리를 작고 두려운 듯이 냈습니다. 박만식은 바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더니 옅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친근한 미소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진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가 거의 몸을 지탱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박만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갔지만 그 미소의 그림자는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돗자리 밑에 숨기고 누워서 떨림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만식이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초소형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것은 낡은 라디오처럼 생겼고 짧은 신호를 통해 원격 저장 장치로 오디오 파일을 보낼 수 있는 송신 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에 속삭였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개인 소지품을 찾았어요. 수첩이 있고 이니셜 KMY가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갈 때까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그녀는 기계를 껐습니다. 그 짧은 신호가 그들의 비밀지휘본부에 있는 강 경감에게 포착되기를 바라면서 그 후 며칠 동안 박만식의 의심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종종 노동자들의 숙소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때로는 평소보다 더 오래 수진의 뒤를 따라다녀 그녀를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의 옅은 미소는 차갑고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다른 여성들처럼 지치고 절망적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긴장감이 그녀를 점점 더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저지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 조각, 슬리퍼, 머리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라진 여성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작은 수첩. 그것은 침묵해서는 안 될 목소리. 이 지옥에서 반드시 꺼내져야 할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기계 소리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뜬 채 누워 무거운 발소리와 삐걱거리는 손수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돗자리 밑에 수첩을 마치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처럼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야 해. 사라진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김미영을 위해서. 충청남도의 작은 사무실에서 강동철 경감은 지도와 서류로 가득한 책상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공기가 습했고 비가 막 그쳤습니다. 멀리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수진에게서 소식이 없어 거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밤 11시를 막 지났을 때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수신기가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강 경감은 서둘러 그것을 켰습니다. 안에서는 수진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으며 말하는 듯 거의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개인 소지품을 찾았어요. 수첩이 있고 이니셜 KMY가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갈 때까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게요. 수진의 목소리 뒤로는 큰 기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2명의 수사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강 경감은 그 장치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이니셜 KMY, 그것은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가 찾고 있는 딸 김미영. 이거야 증거. 안에서의 목소리. 강 경감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강 경감은 직속상관에게 제출할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금융거래 패턴,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ATM, CCTV 영상,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정보원으로부터 온 음성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지점, 만식농장 주인 박만식을 가리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강 경감은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공식적인 수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방 경찰청 지휘부의 특별 명령이 필요했고
어쩌면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중앙에서 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새벽 작전이라는 암호명 아래 비밀 작전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른 한편 수지는 자신의 신호가 도착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메시지가 수신되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박만식은 여성 노동자들, 특히 수진의 주위에 더 자주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꿰뚫는 듯했고 그의 옅은 미소는 마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집 뒤뜰에서 물통을 씻고 있을 때 만식이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마침내 만식이 속삭였습니다. 부지런해 보이는군. 하지만 너무 캐고 다니려 하지 마. 여기선 호기심 많은 놈들은 오래 못 가거든. 수진의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식이 무언가 낌새를 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경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팀을 보내 농장 주변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여러 명의 사복 경찰이 행상인, 수리공, 심지어 농부로 위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강경감을 한동안 침묵하게 만드는 보고를 했습니다. 경감님, 오늘 새벽에 만식이 직접 큰 손수레를 끌고 뒤쪽 창고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바람을 타고 비릿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거의 토할 뻔했습니다. 강경감은 그 보고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기계활동, 악취, 수진이 발견한 증거와 함께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태세를 갖춰야 해.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수색 영장을 받는 즉시 우리는 쳐들어간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안에서의 수진의 시간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돗자리 밑에 작은 수첩을 두고 잠이 들었고 갑자기 수색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들은 마치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누구든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녀의 시선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10번째 밤, 수지는 숙소 근처로 다가오는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문지방에 만식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서 텅 비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수진을 메스껍게 만드는 악취와 섞인 희미한 비린내를 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든 척하며 가슴이 터질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분이 지난 후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식은 점점 더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는 다른 희생자들처럼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밖에서 강경감은 별이 총총한 충청남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과 경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늦는다면 사라지는 것은 수진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미스터리를 밝힐 마지막 기회도 함께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충청남도 경찰서에서 강동철 경감은 상관으로부터 봉인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그것을 열어 몇 줄뿐이지만 엄청난 의미를 지닌 편지를 읽었습니다. 만식 농장, 공식 수색, 영장 승인. 강 경감은 마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놓아진 것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장이 나왔네. 그는 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안전하게 진입하고 수진이 안전하게 나오도록 하는 거야. 바로 그날 폐쇄된 방에서 전술 계획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 경감은 농장의 큰 지도를 펼쳐 진입로, 철조망, 창고, 노동자 숙소, 그리고 주축사의 위치에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진입한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지.
1팀은 정문을 통제하고 2팀은 창고 근처 뒤쪽을 포위하고 3팀은 노동자 숙소를 정리한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진과 다른 노동자들을 구출하는 것이다. 한 젊은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감님, 만약 만식이 저항한다면요? 강 경감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항한다면 우리는 그를 제압해야 해.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그가 살아 있어야 해. 그는 덧붙였습니다. 의료팀도 밖에 대기할 것이다. 안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우리는 몰라. 한편 만식 농장 안에서 수지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만식은 말없이 그녀를 더 오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노동자들도 마치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떨리는 몸으로 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식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더 오래 숙소 밖을 서성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마치 문이 하나씩 점검되는 것처럼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잠든 척 누웠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어두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려 양철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농장은 마치 짙은 밤안개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비린내가 다시 바람을 타고 와 수진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작은 수첩을 끌어안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내일은 이곳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갑자기 노동자 숙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잠들어 있던 여성들을 놀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문지방에는 박만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절반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일어나. 그는 짧고 무겁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일손이 필요해. 많은 노동자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숨을 참았고 어떤 이들은 선택되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지는 놀란 척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식은 아무렇게나 손가락질했고 그의 손가락이 그녀를 향했을 때 수진의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너 따라와.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식은 그녀를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뒤쪽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려 땅을 질퍽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열등의 희미한 불빛이 창고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수지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뒤섞인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악취가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비린내와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수진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만식은 손전등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옅은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네가 좀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은 것 같군. 난 참견하기 좋아하는 노동자는 싫어해. 수진은 고개를 숙여 겁에 질린 가난한 과부처럼 창백하고 떨리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새벽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은 아직 멀었습니다. 충청남도 상공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간간히 남아있는 폭풍의 번갯불만 번쩍였습니다. 만식농장으로 향하는 작은 길에 검은색 차량 행렬이 소리 없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고 한 경찰관의 담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붉은 불빛만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강동철 경감은 선두 차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수 코트가 그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저 울타리 너머에 구출해야 할 수진과 다른 여성 노동자들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팀은 계획대로 나뉘었습니다. 1팀은 정문으로,
이 팀은 창고를 향해 뒤쪽으로 기어가고 3팀은 노동자 숙소 근처에 대기했습니다. 의료진은 예비 차량에 비상들 것을 준비했습니다. 강 경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즉시 시작한다. 그전에는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창고 안에서 수지는 몸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비린내와 기계 기름 냄새가 사방에 가득해 머리가 아팠습니다. 만식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평가하듯 그녀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너 부지런한 건 알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너무 많은 것을 봤고 내 귀는 너무 많은 것을 들었어. 난 그게 싫어. 수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덕분에 겁에 질린 시골 여성처럼 더욱 실감나게 보였습니다. 만식은 옅게 미소 짓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깡마르지만 강한 손이 마치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수진의 어깨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호기심 많은 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가 수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나는 퀴퀴한 담배 냄새가 수진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진은 옷 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내 목소리만이라도 남게 해주세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들판 건너편 작은 절에서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강 경감이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그는 손을 높이 들었다가 빠르게 내렸습니다. 진입! 순식간에 병력은 흩어졌습니다. 1팀은 정문에 접근했고 쇠 절단기가 작동하며 철조망이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2팀은 젖은 논을 가로질렀고 진흙이 그들의 신발에 달라붙었습니다. 3팀은 동쪽 노동자 숙소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움직였고 흩뿌리는 빗소리만이 발소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만식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본능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인지 그의 눈은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 안 들려? 그가 즉시 물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식이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정문이 계획보다 더 요란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휙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침입자다. 그가 소리치며 창고 구석에 있던 녹슨 새지렛대를 집어들어 수진을 향해 겨눴습니다. 네가 끈아풀이었구나. 맞지? 수진은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등이 거의 사료포대에 닿을 뻔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팀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뒤쪽에서 다가오던 강 경감은 그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둘러, 놓치면 안 돼. 뒤쪽 울타리가 뚫렸고 여러 명의 경찰이 창고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만식을 더욱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쳐다보다가 미친 듯한 눈으로 수진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평범한 년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순식간에 만식은 새지렛대를 휘둘렀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무거운 새가 뒤쪽 포대를 폭 소리를 내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걷어차여 열렸습니다. 강 경감과 여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총이 목표물을 향해 겨누졌습니다. 그 여자 나죠, 만식. 강 경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식은 깜짝 놀랐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건조하고 무서웠습니다. 결국 왔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 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수진을 붙잡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녹슨 쇠지렛대가 수진의 목에 겨누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수진은 작게 신음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경찰들은 총을 들었지만 강 경감은 서둘러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이야. 수진이 저놈 손에 있는 한 창고는 긴장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비린내,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 지붕 위의 빗소리, 그리고 모두의 거친 숨소리가 하나로 뒤섞였습니다. 강 경감은 만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수를 읽으려 했습니다. 만식, 그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게임은 끝났어. 그 여자 놔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만식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새지렛대를 수진의 목에 더 꽉 눌렀습니다. 누가 더 배짱이 좋은지 한번 보자고. 축축한 창고는 긴장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녹슨 새지렛대가 이수진의 목에 겨눠져 있었고 그 차가움이 피부를 찔러 그녀를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숨은 짧고 가빴으며 눈은 마치 죽음을 받아들인 듯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그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깡마른 몸은 활시위처럼 팽팽했고 눈은 들이닥친 경찰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동철 경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만식의 광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총을 내렸습니다. 만식,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도망칠 수 없어. 모든 증거가 우리 손에 있다. 그 여자 놔주면 법정에서 말할 기회라도 있을 거야. 만식은 건조하게 비웃었습니다. 법정,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처벌을 두려워할 것 같나? 난 이 지옥에서 20년을 살았어. 시체 하나 더 추가된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의 손에 들린 새지렛대가 수진의 목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녹슨 새 끝이 그녀의 피부를 가볍게 긁어 뜨거운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이 총을 더 꽉 쥐었지만 강경감은 단호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쏘지 마. 그는 빗나간 총알 한 발이 수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말 들어. 강경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나? 무방비한 여자를 죽이는 짐승, 아니면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선택은 지금 네게 달렸어. 만식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는 수진을 뒤로 끌었고 그들의 등은 창고 뒷문에 닿았습니다. 그의 다른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수진을 인질로 삼아 탈출할 계획임이 분명했습니다. 조심해. 밖으로 도망치려 한다. 한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강 경감은 팀의 움직임을 서둘러 제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수진을 쳐다보았고 마지막 용기를 쥐어짠 그녀는 눈빛으로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여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간 강 경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창고 왼쪽에서 몰래 접근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식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그중 한 명이 작은 성광탄을 안으로 던졌습니다. 눈부신 흰빛이 방을 가득 채웠고 뒤이어 창고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만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이 멀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반응이 느려지면서 수진의 목을 조이던 힘도 약간 풀렸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바닥으로 몸을 던져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 굴렀습니다. 목의 붉은 자국은 타는 듯이 아팠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강경감이 소리쳤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만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쇠지렛대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발버둥쳤지만 경찰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팔을 제압하고 축축한 창고 바닥에 눌렀습니다. 만식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강경감은 다가가 허리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게임은 끝났어. 만식. 단호한 움직임으로 수갑이 농장 주인의 손목에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분위기는 안도의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재빨리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감금된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동자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숙소문이 열리자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떤 이들은 축축한 땅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을 끌어안았고 어떤 이들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으며 심지어 한 여성은 옷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사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한 의료진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작은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강경감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희,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건을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바닥에 눌려있던 만식은 여전히 짧게 비웃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무도 이해 못해.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경감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오,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한테는 끝났어. 창고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빛이 안개와 빗줄기를 뚫고 비추어 철조망 울타리와 질퍽한 진흙을 비췄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함께 모여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료팀에 안겨 위로받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경찰 재킷을 덮고 비상용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햇빛은 마치 밤의 어둠이 무너졌다는 조용한 증인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지옥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강경감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쳤지만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함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간밤의 폭우가 마치 끝나버린 악몽이었던 것처럼 맑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박만식은 호송차에 태워졌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미소는 여전히 얼굴에 걸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몸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법의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올감했습니다. 생존한 여성 노동자들은 마을길 근처에 임시 대피소로 옮겨졌습니다. 의료팀은 그들을 한 명씩 진찰하고 담요와 따뜻한 음식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제공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점차 감사의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랜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목은 쇠지렛대에 긁힌 자국으로 타는 듯이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낸 작은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용기의 증인이 된 소박한 물건이었습니다. 며칠 후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이수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작은 버스 터미널에 낡은 버스에서 내리자 한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 곧장 달려왔습니다. 엄마!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작은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엄마의 품에서 흐느껴 울었고 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두려움, 고통, 그리고 피로가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김명의 어머니 최순자 씨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그녀는 다가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내 딸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울며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슬픔을 나누었지만 마침내 밝혀진 진실로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습니다. 그들을 바래다주러 온 강동철 경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 사건이 단지 법이나 보고서의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평범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것이었으며 범죄가 소박한 가족들의 마음에 남긴 상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 경감은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광활한 논밭에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둠은 항상 존재하지만 사랑과 용기에서 비롯된 빛 또한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 사건의 끝이 아니라 삶의 혼돈 속에서도 위대한 사랑으로 싸우는 작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범죄가 평온한 얼굴 뒤에 숨을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수진에게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녀는 삶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으며 밤이 아무리 어두웠더라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론 및 교훈, 여러분, 이 긴 이야기에서 우리는 범죄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 심지어 평온하고 자비로워 보이는 얼굴 뒤에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둠보다 항상 더 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두려움에 맞서 일어선 평범한 여성의 용기, 그리고 진실을 믿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빛입니다. 삶은 종종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외롭고 믿음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무시당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우리가 사랑과 의지를 굳건히 지킨다면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작은 목소리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